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4년 하반기에 읽은 책들을 좀 총결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상반기 해가지고 읽었던 책 쫙 말을 하고 또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 또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되게 제 기준에선 진짜 많이 읽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읽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도서관이 가까워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다 사서 읽으려면.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말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필요한 복지이고, 제가 예전에는 도서관들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갈 때 마음을 되게 굳게 먹고 가야 되고, 그러면 2주나 3주 간격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반납을 하러 가면서 새로 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도서관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책이 있으면 바로 가서 딱 빌리고, 5권 중에 2권을 읽었는데 3권 아직 못 읽었으면 2권을 반납하면서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가깝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이러면서 책을 빌리니까 책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5권 다 채워서 빌리는 그런 욕심, 내가 이런 욕심 부려도 되나, 이게 또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을 하니까 그냥 책을 옆에 놔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책을 바로 반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동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읽어버릇하니까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아예 안 읽을 땐 저도 막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재미있는 건 알았어요. 옛날에 안 읽을 때도. 근데 이게 읽었을 때 별일 아니다. 읽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게 되면 그냥 매일매일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습관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읽은 책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만. 부의 인문학, 태수는 도련님,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어차피 연애는 남의 일, 뭐라고 마감하느라 안 들렸어.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사는 법. 돌로레스 클레이본, 진지하게 회사 빼고 다 재밌습니다만. 이왕이면 행복해야지, 고양이와 수다, 커튼 뒤에서. 타샤 튜더 나의 정원, 타샤가 사랑한 요리, 타샤의 정원,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오리 집에 왜 왔니?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의 창작문, 강원국의 인생 공부, 복층집, 시점의 힘, 묘사의 힘,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초단편 소설 쓰기, 겨울의 언어, 불안, 당신 인생의 이야기, 소년이 온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완전한 행복, 겹겹의 의도, 리보와 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여수의 사랑, 한강 디 에센셜, 흰, 앤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걷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첫 문장의 힘, 너무 시끄러운 고독, 초록 지붕집의 앤, 노랑무늬 영원, 그대의 차가운 손, 당당하게 실망시키기, 수아 배우는 만화, 공무원 앤잡의 정석, 에이번리의 앤, 온 세계가 마을로 온 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내 이름은 태양꽃, 눈물 장작, 작별하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가라, 와일드 로봇 채식주의자. 이렇게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한강 작가님 모든 책 읽기를 지금 도전을 했는데 2024년까지 다 못 읽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못 읽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열심히 읽고 있고요.
한강 작가님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하려고요. 한강 작가님 영상은 따로 제가 찍어보려고 하고 한강 작가님 책 빼고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스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모르고 읽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주세요. 일단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호평인 소설이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신청해서 읽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이 참 좋았던 게 얇더라고요. 얇아서 굉장히 부담이 적고 그리고 읽었을 때 막 많이 어렵고 그렇지 않았어요. 현학적이고 이러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쫙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그런 거였고 우리한테 생각해 볼 것을 많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나한테도 은연중에 그것을 강요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날이 인생에 올 수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 내 안의 갈등, 내 밖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책은 돌로레스 클레이본인데요. 제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샤이닝이나 닥터 슬립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스릴러, 호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캐리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데 이 돌로레스 클레이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돌로레스 클레이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성이 어떤 섬에 살아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안 큰 섬인데 그 섬에 사는데 그 섬에 엄청 부자인 여자가 살아요. 베라 도노반이라는 엄청 부자인 여자가 사는데 그 여자 집에서 몇십 년 일을 한 사람이에요.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근데 베라 도노반이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아마도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죽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로레스 클레이본의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돌로레스 클레이본의 말인데 그냥 큰 따옴표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1인칭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초반부터 책의 스포가 아니에요. 책의 완전 초반부터 나는 베라 도노반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죽인 게 맞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정반대예요.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죽였다고 의심은 받았지만 죽였다고 재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베라 도노반은 죽인 걸로 그리고 마치 그 집에 단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정황 같은 것들이 약간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베라 도노반은 죽이지 않았고 내 남편은 내가 죽인 게 맞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베라 도노반이 부자인데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묘사가 나와요.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그 집안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그 소설이 약간 옛날 배경 같은데 그때도 건조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건조기가 있는데도 건조기에 돌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베라가. 그래서 집주인이 반드시 이불 시트는 빨아서 이렇게 널어서 자연에서 바람을 맞게 말려서 그것을 침대에다가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대요. 냄새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럼 당연히 이제 돌로레스는
고용된 사람이니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한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빨았을 때 처음에는 이게 따뜻한데 이거를 넣을 때 이게 금방 막 식고 거의 이제 막 얼어버리면서 손도 다 얼어버리고 그래서 손이 막 빨갛게 퉁퉁 이렇게 부어올라서 울면서 잠이 들고 그 중년의 여성이 울면서 잠이 들고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나 여기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 날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라 도노반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 막 널고 있는데 이렇게 막 2층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대로 하라고 거기 여기 뭐 주름 졌잖아 막 이렇게 하는 되게 무서운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사람인데 이 돌로레스가 그렇게 힘들게 빨고 말린 그 이불을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펴는데 갑자기 왈칵 울어버린 거예요. 펴다 말고. 근데 그 도노반은 옆에서 책 읽고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이제 거의 돌로레스 입장에서는 베라 도노반처럼 예민한 사람의 침대부를 깨끗하게 하는 와중에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울어버렸다는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돌로레스가 왜 울었냐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딸을 교육시키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남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저금을 해놨는데 이게 남편이 그 돈을 다 어딘가로 빼돌린 거예요. 은행에 저금된 돈이었는데 남편이란 이유로 그리고 그 은행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빼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섬을 못 떠날 것 같아요. 딸이랑. 근데 돌로레스는 반드시 섬을 떠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보이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베라 도노반 집에서. 근데 되게 베라 도노반이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돌로레스를 보고 깜짝 놀란 듯이 보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주는 게 이게 너무 의미심장해요. 돌로레스 남편들은 항상 죽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남편들은 죽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남편들은 항상 아내에게 돈을 남기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돌로레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라 도노반과는 아주 기묘한 우정을 쌓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친구이고 친구 이상이에요. 거의 가족이 되려고 한 친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베라 도노반이 그렇게 정말 예민하게 악랄하게 집안일을 시키지만 돌로레스도 그것을 막 버티고 울기도 하지만 또 그런 돌로레스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베라 도노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베라 도노반도 나름대로 이게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돌로레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베라가 이제 노환이 오는데 그런 돌봄, 간병까지 거의 돌로레스가 다 하고요. 막 일부러 베라가 돌로레스를 골려주려고 그 간병을 막 제대로 안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속이고. 그럼 돌로레스도 진짜 대단한 게 자기 고용주잖아요. 그 평생 고용주였고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저 여자를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둘이 막 신경전을 하면서 기싸움을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기묘한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 영화도 있더라고요. 영화도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책은 커튼 뒤에서라는 책인데요. 이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인데 조금 이렇게 크고
도톰하고 글씨가 많은 그런 그림책인데요.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안내일기도 막 이렇게 읽어봤었고, 또 네덜란드 여행 갔을 때 안내 집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그 공장 위에 있는. 그리고 이제 막 영화들도 보고 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근데 커튼 뒤에서를 보면 알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커튼 뒤에서의 주인공 여자아이가 엄마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 같은 데 오는데 엄마 쪽 친척들이 아빠를 약간 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유태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나 봐요. 그 말로 아빠를 부르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딸 둘 이렇게 사는데,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아빠의 가족 중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빠랑 연을 끊었어요. 왜냐면 아마도 아빠가 유태인이랑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연을 끊은 상태인 거예요. 안 만나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유럽에 살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 큰일인가 보죠. 그래서 이 여자 쪽 집에서는 이제 아빠가 이방인이고, 남자 쪽 집에서는 엄마가 이방인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잡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디까지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거기에 이 두 아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얘네가 이제 궁금해해요. 보살펴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저희는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보살펴주시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게,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있으실 때부터 많이 보살펴주셨던 분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알뜰살뜰히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니 너희는 누가 뭐래도 유대인이지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싸주세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디까지 유대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대인의 피가 얼만큼 섞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촘촘하게 더 빠듯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이 아이들이 커튼 뒤로 숨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다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어떤 민족이라는 이유 강제로 끌려가서 죽는다는 것은, 죽거나 이제 일을 막 하게 하거나 일을 하다가 죽거나 뭔가 그런다는 것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아예 안 해봤던 거예요. 애들만 유대인인 상황을. 엄마가 유대인인데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애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아빠가 중간에 재혼하셨는데 딸들만 유대인인 이 상황 속에서 딸들만 잡혀가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아무도 없이, 가족 아무도 없이 혼자 혹은 둘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끌려가는, 그게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테드 창의 소설이죠. 단편소설집이죠. 이 책은 왠지 너무 안 읽혀서 거의 한 몇 년에 걸쳐서 되게 조금씩 읽었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정말 다 읽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영어를 먼저 봤어요. 컨택트란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컨택트라고 제목이 나왔고 원제는 Arrival인 것 같아요. 도착?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드니 빌레브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컨택트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컨택트를 처음 접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외계 생명체와 접촉한다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보면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또는 외계 생명체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우리한테 뭘 도와준다거나 그래서 그들은 우리 언어를 다 할 수 있다거나 영어를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컨택트는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이렇게 외계 비행선 같은 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원형인데 그게 하늘에 떠 있어요. 근데 지구 곳곳에 한 6군데인가 이렇게 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공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고 있는 거죠. 지구인들이. 그래서 이제 다 난리가 납니다. 세계 초강대국들과 문명들이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 언어학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해서 온 거야? 왜 온 거야? 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누구야?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영화예요. 그거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게 영화는 막 2시간짜리였을 텐데 아마 이게 소설로는 단편소설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단편소설을 영화로 좀 이게 되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이 단편소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 시제로 말하거든요. 너는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해요. 처음에는 작가가 시점을 제대로 설정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많은 소설이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어를 배워가는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건 너희 언어로 뭐야? 그럼 걔네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이걸 보고 이거를 손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오라고 받아들였는지 하이파이브라고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의문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막 다 고민을 해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정말 재밌는 영화고 책은 또 그런 과정까지는 막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단편들도 정말 재밌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불안. 알랜드 보통의 불안.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너무너무 안 읽혀져가지고 계속 못 읽다가 드디어 2024년에 읽었는데요. 우리는 왜 불안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단 왜 불안한가? 원인. 사랑 결핍 때문이다. 속물 근성 때문이다. 기대 때문이다. 능력주의 때문이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철학적으로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맨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거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되게 심리학 책 같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썼을 것 같잖아요. 박사님이 쓰셨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 책은 카테고리가 아마 에세이일 거예요. 맞나? 잠시만요. 그래요. 에세이예요. 에세이. 에세이인데 마치 이런 논문같이 적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철학책의 느낌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실만 하고, 여기서 하나 또, 근데 사실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다 기억나지 않고,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능력주의 부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옛날 신분제였을 때 사람들의 삶이 각박했죠. 집도 너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잘 못 먹고 굶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보다 지금 더 청결하고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더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신분제도였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당연한 거지. 난 농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농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내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까 나도 농사꾼인 거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본인도 이 세상을 혼자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능력주의가 된 지금, 신분제가 사라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능력주의로 가려면 처음에는 공평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비교적 공평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능력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 성실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가지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고, 더 가진 사람들 중에 또 더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신분제가 돼버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세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난 노력했잖아. 난 능력이 있었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 얻은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선행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삶의 기본적인 것도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노력으로 안 한 거잖아. 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도태된 거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싹 터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냉소적인 기득권이 생겨버렸다?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던 점이고요. 한 가지 배운 점이고요. 해법이 기억나야 되는데, 사실은.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로 내가 어떻게 불안을 벗어나지? 예술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술로 벗어나보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책도 정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에세이지만 철학에 가까운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타샤 튜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죠.
타샤 투더는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인데 이상하게 처음 읽었네요. 네, 처음 읽고 너무 좋아서 관련 책을 또 읽고 관련 책을 또 읽고 관련 책을 또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 타샤 튜더의 책을 보면 본인이 쓰신 내용이 있고 타샤 튜더의 타샤가 사랑한 요리인가? 그거는 제가 읽고 있는데 막 이렇게 사진이랑 그 요리 어떻게 하는지랑 타샤는 이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근데 타샤는 이랬다, 타샤는 이랬다, 타샤는 이랬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길래 자꾸 타샤는 이랬다, 타샤는 뭐 남편인가? 막 이러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손자더라고요. 어떻게 다 읽어보니까 이게 뒤에 보니까 이게 손자가 쓴 책인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K665걸로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타샤가 이랬다, 타샤가 이랬다. 아무리 뭐 영어권이라지만 할머니한테 타샤는 이랬다. 네, 그랬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본인이 쓰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인한 분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엄청 넓은 그 집 부지를 다 막 농사도 하시고 막 정원을 다 가꾸시고 그리고 내가 키우고 싶은 품종이 있다? 전화 막 다 돌리고 전 세계 그거 있냐고 그거 다 전화 돌리고 그거 갖고 싶으면 그거 가질 수 있냐고 다 전화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샤 튜더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게 책에서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쓴 그 타샤 튜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보면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타샤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타샤의 마음에 들려면 아주 좋은 품종의 막 장미꽃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간다거나 가서 뭐 밭 가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신기하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지에 들어서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모여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반기 독서 결산이 끝났고요. 2025년에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025년에 책을 또 많이 읽는 게 저의 한 가지 바람입니다. 또 많이 읽게 되면 책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책이 좋았는지 이런 영상들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긴데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거 유튜브에서 어떻게 말하지? 벌써 끝났어? 한강 작가님 책을 내가 나중에 따로 하겠다고 했더니 벌써 끝나버렸네요. 그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개소리입니다.